네, 안녕하세요. 이광민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과 의사 영역 중에서도 그래도 암 경험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돌봐드리는 역할들을 조금은 더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오시면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코로나 아직 괜찮나? 마스크는 잘 쓰고 있을까? 이 건물 입구를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심포지엄에 오셨냐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고요. 한편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서 좀 전에 이동욱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그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건 역시도 여러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스트레스들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삶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을 모두 다 원하시죠.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다 원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이 건강이란 어떤 걸까요?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1948년 이후에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체, 정신, 사회적 영역에서의 웰빙, 즉 안녕이죠. 단순히 건강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모두 다 통합해서 건강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나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그냥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요. 유수 여러 유능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강연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대 여명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할 때 약 50% 가까운 분들이 실제로 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에서 6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암을 만날 우리가 암을 직접 경험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 역시도 그거를 간접 경험하면서 이제는 암이 단순하게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이게 단순하게 절망이 아니라 이 암을 극복한 이후의 삶, 그리고 이 암을 치료받는 와중의 삶이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의 질 캠페인과 같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암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정서적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생에서의 난관, 어려움, 이런 걸 이야기하죠. 실제로 정신의학에서 트라우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부상 혹은 폭력에 노출. 그런 의미에서 암 역시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 암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하는 건 역시 트라우마의 당사자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건 역시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경험자라고 얘기하죠. 암 생존자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암 경험자, 암 생존자를 단순하게 암 환자 당사자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주변에 가까운 가족까지도 이 암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정신과적인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아마 PTSD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그거를 심한 정신적인 증상, 스트레스 증상으로 느끼는 거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우리는 암이라는 상황에서 암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암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상황들을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조절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데도 같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죠. 소화기 암 환자분들, 그 가족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여기에 좀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빠진 것들도 많을 거예요. 당연히 죽음이나 재발에 대한 공포, 우울, 불안, 불면, 그리고 병과 관련된 합병증들, 그리고 상태가 좀 안 좋으시거나 혹은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서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관들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런 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죠.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몸은 또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온몸은 쑤시는지,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역시도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나는 독립된 삶을 살고도 싶고, 가족 입장에서는 옆에서 정말 잘 돌봐주고 싶지만 이제는 좀 많이 나았는데 좀 더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환자에 대한 욕심을 가족들이 가지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회피하기도 하고 책임감과 부담감을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면 이제 일상생활 복귀라든지 사회 복귀도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현실적인 스트레스죠. 즉 암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지만 그 스트레스들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필요한 불안이 있고 불필요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이거든요. 즉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당장 고민해야 되는 건 필요한 불안에 속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이 증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혹은 사람 간의 꼬임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필요한 불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때로는 밤잠을 설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불안이 있어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내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불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떠올리면서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거,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가져와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 이런 불필요한 불안에 우리가 휩싸여 버리면요, 이거는 며칠 밤을 자도 계속 소모되어 가요. 정서적으로 소모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의사 양반, 내가 그거 알지. 근데 내가 그 불필요한 불안을 하고 싶어서 하나.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들고 머리 안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불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명상요법인데요. 첫 번째는 중립적인 생각의 집중거리를 하나 찾아내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없으셔야 돼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의 집중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가장 흔한 건 호흡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또 숨을 천천히 내쉬고 또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호흡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립적인 집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나쁜 의미도 없고 좋은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혹시라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천식이 있으셔서 호흡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 방법은 또 쓰기가 좀 곤란해요. 그런 경우에는 걷기 명상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잡생각보다는 그냥 걸으면서 발바닥의 느낌에만 집중을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도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힘드실 수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건포도 명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포도를요, 입안에 넣고 입안에서 이 건포도가 어떤 감촉과 촉감과 맛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불편하신 분 있으려나요? 당뇨가 있으면 건포도를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게 호두 2개, 호두알 2개를 큰 걸 쥐고는 손으로 계속 만지작 거리고 계셨거든요. 예. 이것도 중립적인 의미의 집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호두를 계속 만지면서 이 감촉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아까 언급드렸던 그 불필요한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그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돌리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생각은 딴 데로 튑니다. 이렇게 튀어버려요. 딴 데로. 그러면 다시 불필요한 생각을 다시 머리 안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아,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떠올리고 있구나, 내가 또 불필요한 미래의 상황들을 자꾸 미리 가져와서 떠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중단하고 다시 중립적인 생각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생각에 또 호흡이면 호흡, 그리고 걸음이면 걸음, 그리고 입안의 감촉이면 감촉, 손의 감촉이면 손의 감촉, 중립적인 영역에 나의 집중을 돌리다 보면 나의 생각은 또 튀어요. 아까 전에 했던 불안일 수도 있고 다른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다가 내가 또 알아차려야죠. 아,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튀어요. 그러면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튀죠. 멈추고 다시 돌아오죠. 이게 우리 동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랑 비슷하신가요? 모양이 연꽃무늬랑 비슷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을 많이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불안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서 이런 명사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생활 리듬을 되찾기 위한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자꾸 쓸데없는 뭐라 그럴까요? 활동, 쓸데없는 사람들, 괜한 욕심,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나한테 필요한 활동들,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그게 치료 중에 있던 치료 이후던 나한테 지금 중요한 행동들을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별로. 나는 그래, 하루에 10분이라도 걷는 게 중요해. 아, 나는 음식을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내가 꼭 만들어 먹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활동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리듬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암 경험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다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시면서 정작 나를 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 당사자분들은 가족들 걱정하시고 가족들은 암 당사자를 걱정하면서 막상 그 암이라는 역경의 시간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 서로 지쳐갈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나만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나만의 시간, 나를 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암이라는 건 트라우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일단 있습니다. 항암 치료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면 방사선 치료. 그 치료 기간에 버티고 났을 때 나를 위한 선물에 대한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 본인이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뭘 정말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나가기 위한 소통의 과정 역시도 진짜 중요하죠. 물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암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정신과라는 이름이 아닌 정신과가 이름이 아닌 중립적인 어떤 과의 형태로 뭐 통합지지센터든 통합케어센터든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암 경험자분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전문가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약물 치료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 갔을 땐 정말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그리고 때로는 나의 그 낙심한 마음에 대해서 털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동화예요. 여기서 모자 만드는 장수가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지 못해서 마음에 한으로 품고 있잖아요. 근데 전래동화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인공이 몸에 병이 생겨요. 내가 마음 안에 무언가를 계속 담아놓고 털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까지 생기거든요. 그리고 대나무 숲에 가서 시원하게 털어냈을 때 몸의 병도 좋아졌다는 게 이 전래동화의 실제 내용이고요. 다만 이 전래동화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동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유사한 형태의 전래동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대나무 숲은 우물이나 하늘이나 다른 형태로 내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에 대해서 털어놓는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트라우마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삶에서의 트라우마는 암만 있는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의 연속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의 반복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삶은 트라우마라는 크고 작은 파도를 끊임없이 헤쳐나가는 항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가족분들이 오셨다면 그 암 당사자분들 역시도 지금은 비바람이 치는 파도를 경험하시고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보고 갈 거냐죠. 항해에서는 등대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설령 내가 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 나의 삶의 가치, 의미, 소망, 이런 것들이 그 트라우마라는 비바람 속에서 나의 삶을 한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나 역시도 그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암 당사자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암 가족분들을 만날 때 항상 기억에 떠올리는 게 이겁니다. 어머니를 암으로 잃으신 아들이 삶에 정말 힘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본인이 살아가면서도 암 외에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신대요. 어머니께서 암 투병 과정 중에 설령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 마지막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수하신 모습을 보고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꿋꿋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큰 등대가 되어 주시는 거죠. 결국 이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암이라는 트라우마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소화기 암 환자의 실제 사례를 통한 통증 관리라는 주제로 대한통증학회 진예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